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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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 차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고 있죠. 무한폐렴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환절기 때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방수칙, 특히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잘 지켜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자, 오늘 또 운영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운영체제 챕터 2 운영체제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챕터 2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운영체제의 개념과 발전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세 번째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에 따른 주요 특징을 알아보는 거,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를 알아보는 거, 운영체제의 설계에 필요한 모듈과 계층 구조의 개념을 알아보는 이게 바로 챕터 2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럼 먼저 운영체제의 개념과 발전 목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개념 중에서 사용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사용자에 대해서 조금 넓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만 사용자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장치들 있죠. 장치도 사용자라고 보고 이 장치뿐만 아니라 다른 컴퓨터도 사용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컴퓨터가 한 대가 또 있어. 이 컴퓨터가 이 하드웨어에 연결을 하려고 그래. 그럴 때 얘도 사용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는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자원관리 면에서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운영체제는 컴퓨터 자원관리 면에서 조정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정자. 얘기하면은 운영 요소의 사용을 제어하면서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환경만 제공하는 조정자 역할이라고 그러는데 웹 5.0 시대, 지금 웹 3.0 시대죠. 웹 5.0 시대에서는 환경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언어 번역이라든가 검색 기능도 운영체제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어떤 거냐면 자원 할당자나 자원 관리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응용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의 제어자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은 정확한 운영체제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영체제의 정의는 뭐다?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중간 매개체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을 제어하고 자원을 할당, 관리하며 입출력 제어 및 데이터 관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라고 이야기한다. 정의. 자, 그 다음에 역할은 뭐다? 하드웨어 및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프로세서, CPU죠. G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통신 장치 등 컴퓨터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메일 전송, 파일 시스템 검사, 서버 작업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처리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제어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용자에게 컴퓨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입출력을 제어하며 우리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편리성, 효율성, 제어 서비스의 향상. 편리성은 사용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CLI라고 얘기하죠.
CLI는 뭐의 약자라 그랬어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롬프트가 딱 뜨면 거기다가 커맨드를 쳐. 그다음에 윈도우 95 나왔을 때 그때는 뭐예요? GUI라고 하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물론 키보드도 사용하지만 웬만한 소프트웨어 실행은 마우스 가지고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NUI라고 하죠.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용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뭘 키우려면 어떻게 해요? 화면을 키우려면 이렇게 늘렸잖아요. 네, 사진을 크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하니까 커져요. 이걸 뭐라 그래?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노트 10, 노트 20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스마트 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고 그게 바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CLI, GUI, NUI 이게 다 편리성입니다. 편리성.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효율성이죠. 효율성.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시스템 성능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스루풋이라고 그래갖고 처리 능력. 시스템 생성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일정 시간 동안 처리하는 일의 양, 이걸 갖다가 스루풋 처리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연 응답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작업을 오래 했는데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죠. 얼마나 정확하게, 뭐 처리 능력도 우수하고, 엔터 쳤더니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결과값이 잘못 나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 가능도.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냐. 시스템이 있어. 내가 거기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 세 번째, 운영체제의 발전 목적 중에서 제어 서비스의 향상. 뭐냐면은, 새로운 프린터를 가져왔는데,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측 커스터머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그 메이커 있죠? 그 장비 만드는 메이커의 커스터머 엔지니어도 와가지고 막 붙이는데 안 붙어. 그럼 뭐의 문제예요? 드라이버의 문제죠. 뭘 하나 장치를 붙이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제어 서비스의 향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어 서비스의 향상. 장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꽂으면 되느냐, 아니면 꽂고 나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편리성, 효율성, 제어 서비스의 향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운영체제의 기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능은 주로 뭐가 있다? 역할에 따른 기능. 자원관리가 있고 시스템 관리가 있다. 자원관리는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파일 관리, 그렇죠. 데이터의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관리 차원에서는 시스템 보호해 주는 거, 네트워크, 그리고 원거리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명령어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스템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원 관리, 말 그대로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죠. 메모리 관리해주고, 프로세스 관리해주고, 장치 관리해주고, 파일 관리해주는 거를 이 자원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메모리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운영체제는 메인 메모리를 잘 관리해줘야 돼요. 폰 노이만 컴퓨터는 모든 게 메모리로 시작해서 메모리로 끝난다 그랬어요. 메모리는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메모리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고,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누가 사용하는지,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할 프로세서가 아니에요. 프로세서는 CPU고, 이 프로세스는 내가 프로그램을 따닥 클릭했을 때 실제 메모리에 올라와서
작업할 수 있는 걸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을 해야죠. 그렇죠? 메모리 할당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게 이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중에서 우리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거 있죠.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 보조기억 장치를 어떻게 운영체제가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느냐, 어디가 비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거기다가 새로운 파일을 저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작성할 때 저장 장소를 할당해 주는 역할을 운영체제가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접근 요청하는 스케줄링을 해줘요. 스케줄링. 메모리, 내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올려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메모리에 올리세요 라고 이제 스케줄링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들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하는 거를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프로세스 관리. 하나의 프로세스는 프로세서, 메모리, 파일, 입출 기록 장치 같은 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원은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제공하거나 실행 중에도 할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들, 내가 아리안글을 실행했다. 그럼 아리안글 프로세스가 뜨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시스템은 프로세스들이 막 작동하는 프로세스들의 집합.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들은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프로세스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스레드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도 하고, 스레드 스케줄링도 하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사용자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시스템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생성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중지해서 재수행하는 거, 다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 프로세스 간에 이제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B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동기화 돼야지만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동기화 해주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운영체제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통신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 사용하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네, 교착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데드락. 우리는 일반적으로 렉 걸렸다고 얘기하죠. 교착 상태를 예방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 역할입니다. 주변 장치를 관리해 줍니다. 정말 옛날에는 드라이버, 새로운 장치 붙이기가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요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장치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은 이제 버퍼, 캐싱, 임시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제공해주고, 일반 장치, 특정 장치들에 대한 드라이버를 제공해주고, 이게 주변 장치, 입출력 장치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역할입니다. 파일 관리. 파일 관리는 뭐가 있냐면, 입출력 파일의 위치 저장 검색을 해주는 것을 파일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다양한 형태의 파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팅 파일도 있고 다 파일들이 있어요. 내가 소프트웨어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도 그 만들어진 게 파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는 다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 관리를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은 뭐가 있다? 파일을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폴더죠. 폴더. 유닉스에선 디렉토리, 윈도우에선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 폴더를, 디렉터리를 생성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고, 보조기억 장치들하고 이 파일을 매핑을 해줘요. 매핑. 하드디스크 어느 쪽에 있다,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다, 논리적으로 어디에 있다, 이런 매핑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리 메모리는 휘발성 저장을 해주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거를 비휘발성, 저장되면은 전원이 꺼져도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장치에 저장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운영체제 역할. 시스템 관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 사용자의 접근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파일 사용 권한 서비스, 데이터 암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해준 시스템 보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실행할 때 상호 보호해주는 역할. 이게 이제 시스템 보호, 시스템 관리의 시스템 보호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 시 다른 사용자의 프로그램에서 보호해주는 거, 이런 거. 이것도 시스템 보호 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네트워킹 기능. 다른 컴퓨터,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스템 관리 주요 기능은 뭐냐면 명령어 해석기죠. 이제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그 명령어를 갖다 해석해서 실제 사용자와 인터페이스가, 이 하드웨어는 뭐라 그랬어요? 0과 1만 이해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사용자들이 작성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명령어 해석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건 자원 관리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섹션 3.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의 발전 과정. 컴퓨터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1940년대 이때는 운영체제라는 게 없었어요. 운영체제라는 게 없었고 그냥 내가 운영체제도 같이 띄우고 그래서 단순히 작업했던 건데, 1950년대에 처음으로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어요. 60년대 들어와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이런 게 나왔고, 70년대 초반에 다중 모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다중 모드 시스템, 그리고 이제 범용 모드 시스템, 70년대 중반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네트워크하고 이제 시스템이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컴퓨터가 이제 한 획을 그었죠. CPU가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돌아가요. 그래서 병렬 처리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그 편리성 있죠. 편리성인 GUI 쪽이 이제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이후에 스마트폰 2010년대에 나왔죠. 2010년대 모바일 시스템, 그리고 가상화 시스템, 버추얼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이건 좀 과정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40년대는 운영체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작업자별로 기계어를 직접 작성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집어넣게 되면 실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체제라는 게 없으니까 운영체제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프로그램에서 다 집어넣었어요. 판독 시작, 종료, 데이터 해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JCL 카드라고 하는데 정리가 돼 있었죠. 명령의 저장이라든가 계산, 결과 위치 같은 것도 다 표현을 했고, 어셈블러 같은 걸로 모든 작업을 예약해서 진행을 했죠. 온라인 이런 거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운영체제라고 나온 게 배치 처리 시스템입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작업을 올리는 시간과 해체하는 시간을 이제 줄이는데 운영체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퍼링이라고 하는 게 하고 스프링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CPU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입출력 장치는 느리잖아요. 그걸 갖다 조절해 주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일괄 처리, 말 그대로 이제 직렬 처리 기술, 앞에 거 처리하고 나면 뒤에 거 처리하고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죠. 일이 여러 개 돌릴 수 있을 때까지 일을 모았다가 다 모아지면 한꺼번에 샥 돌리고 하는, 이렇게 일괄 처리 장점이라고, 장점도 아니죠. 그때 봐도 장점인데, 많은 사용자들이 컴퓨터 자원을 공유했다. 사실 공유한 게 아니라 순서대로 한 백씩 처리한 거죠. 순서대로. 그 운영체제의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 이렇게 펀치카드 쳐가지고, 그 일괄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인데, 이제 이게 사용자 프로그래머라고 봐야 되겠죠.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우리 반에도 한 40명이가 됐는데, 40명이 이제 이 펀치 카드를 찍어가지고 갖다 줘요. 그럼 거기 전산실에 오퍼레이터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카드를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 이 양반이 실제 일괄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돌려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에라물 에라 프린트 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옵니다. 이 순서가 누구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순서가 결정이 돼요. 준비 작업을 할 때 유형을 동일하게 딱 카드를 갖다가 200장, 300장, 500장, 200장이 200스텝, 500장이 500스텝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입출력 장치가 이제 프로세서 속도가 느려 프로세서 유유 상태가 발생한다. CPU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입출력 장치는 되게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유 상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퍼링, 스플링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버퍼링은 CPU는 빠르고 입출력 장치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시간이 없이 입출력 장치별로 입출력 버퍼를 두어 프로세서에서 연산할 때 동시에 다른 작업을 입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 버퍼는요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주기억 장치 메모리를 사용해서 버퍼링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발전한 게 뭐냐면, 여기서 발전한 게 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링은 한국말로는 이제 대기열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Simultaneous Peripheral Operation Online의 약자예요. 여기 스플링에 SPO 이렇게 해서 스플링 약자인데, 이제 속도가 빠른 디스크를 버퍼처럼 사용하여 입출력 장치를 미리 읽는 것. 아까 버퍼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스플링은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컴퓨터 하드의 일부인 버퍼를 사용한다면, 스플링은 별개의 오프라인 장치를 사용한다. 버퍼링이 하나 이상의 입출력 작업과 그 작업의 계산을 하면, 스플링은 여러 개의 작업을 입출력과 함께 계산할 수가 있다. 스플링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프로세스에 일정한 디스크 공간 테이블만 있으면 하나의 계산 작업과 다른 입출력 작업을 중복을 처리할 수 있고, 프로세서 입출력 장치를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게 한다. 프린터가 인쇄되는 동안에 CPU를 사용 못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프린트가 되는 동안에도 CPU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걸 스플링. 기사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메모리 사용하는 거는 뭐냐, 디스크를 사용하는 게 뭐냐. 그래서 메모리 사용하는 건 버퍼링, 디스크 사용하는 건 스플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중 시분할 관리 실시간 시스템, 60년대부터 만들어진 거죠. 이때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다중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분할이라는 건요, 타임 쉐어링. 그래가지고 우리가 온라인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듯이 실제 CPU를 사용하는 시간을 아주 잘게 잘라요. 잘게 잘라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해서 한 컴퓨터를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해도 한 사람이 작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다중 시스템인데,
시분할, 다중처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운영체제가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60년대 다중처리, 다중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항공사 예약 시스템이,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다중 범용 시스템. 다중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분할이 있고 뭐 다중 프로그래밍이 있고 다중 처리가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제공해 주고, 범용이라고 하는 거는 슈퍼유저가 있고 일반인들이 있는데, 슈퍼유저만 기능을 제공해 주고 일반인들한테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걸 범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용자 모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거 범용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일괄 처리, 시분할 처리, 실시간 처리, 다중 처리를 갖다가 다 제공해 준다 그래서 다중.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일괄 처리나 뭐 시분할 처리나 온라인만 한다 그러면 이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괄 처리 같은 건 필요 없는데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해 줘. 다. 그러니까 실행시 과부하가 발생하고, 이 시스템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 일괄 처리도 알아야 되고 시분할도 알아야 되고 실시간도 알아야 되고 다중 처리도 알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수정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백화점식이다 보니까 시스템 유지 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사용자가 그 시스템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70년대 중반에 분산 병렬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새 나오는 컴퓨터와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컴퓨터를 네트워크와 온라인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컴퓨터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등장하면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죠. 1990년대 처음으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 윈도우 95가 처음 나왔죠. 200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 모바일, 인베디드, 가상화, 클라우드,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금 대세죠. 이렇게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고, 모바일 운영체제도 생겨났고, 사물 인터넷 관련 기술도 등장을 했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운영체제 발전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 번씩 알아보죠.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광받고 있는 이제 가상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전에는 각 호스트마다 이렇게 별도의 운영체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그래요. 호스트마다 실물 컴퓨터에 설치된 물리적인 그 운영체제를 이제 호스트 운영체제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이 게스트 운영체제는 뭐냐면요,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돼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버는 한 대인데 운영체제가 여러 개라는 거죠. 그걸 갖다 게스트 운영체제, 가상 머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운영체제를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이퍼바이저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이퍼바이저는 뭐냐면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다수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하이퍼바이저라고 얘기해요. 이 서버 가상화는 말씀드렸죠. 물리적 서버 하나에 가상 서버를 여러 개 둔다고 했는데,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호스트 기반의 가상화라는 게 있고 베어메탈 기반의 가상화라는 게 있어요. 호스트 기반의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이 호스트 운영체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별도의 가상 머신으로 만들어서 별도의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어메탈 기반의 가상화는 뭐냐면요. 실제 베어메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금속, 뼈대 뭐 이런 거거든요. 실제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이 베어메탈 기반의 가상화는 운영체제는 없고 실제 쇳덩이만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를 베어메탈 기반의 가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야 베어메탈로 해줘. 베어메탈로 딱 주면은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운영체제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